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하래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영혼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정치사회 에디터 최영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긴급 편성으로 보내드리는 방송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계엄령이라 치고는 너무나도 허술한 군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었고 국회를 봉쇄하지도 않았고 또 충분히 국회의원들을 억압한 상태에서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 계엄령을 왜 걷어들였는지, 그리고 국가 반체제 세력이라든지 종북 세력에 대한 그것을 원인으로, 계엄령의 원인으로 비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궁금증과 그리고 시국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내일 아침 신문에 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면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갈래별로 찢어서 이렇게 지금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기에 병력을 보내서 급습을 해서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무슨 내용일까? 오늘 아투TV에서는 그와 관련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그 중앙선관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원이 한 두어 달 전에 대통령께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문서 제목이요. 이강산 PD, 그 문서 첫째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보이시죠? 제일 위에 보면 국가정보원이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마크가 찍혀 있고요.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현재 선관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점검을 한 겁니다. 언제냐면은 두 달 전입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이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 10일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기밀 문서도 아니고 지금 저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단에 보도자료라고 찍혀 있죠.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입니다.
물론 저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는 대통령께 또 따로 또 보고가 됐겠지만은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때 저 내용이 그다지 국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야당이 뭐 이걸 이렇게 뭐 폄하를 해버리면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은, 정말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우리나라의 안보가 국가가 무너질 지경까지 처해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모든 현재 앞서가는 선진 문명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강산 PD,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로켓까지 만들고 전기 자동차 등 21세기의 가장 선진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카툰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이 양떼들 보고 늑대가 양떼들 당신들 뒤에 있다고 이렇게 막 경고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양떼들이 늑대들의 말을 듣고 No to wolf hunters, No to wolf hobier.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이렇게 괜히 위기를 조장하지 마라. 늑대는 뭐 아무것도 없다. 무슨 늑대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늑대가 바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는데 전혀 그 안보의 위협, 늑대의 위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늑대에게 속아서 오히려 그 경고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이 양떼들이 달려드는 그런 형국, 지금의 대한민국의 형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직접 올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풍자하는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라고 해서 극단 처방으로 계엄령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란죄라고 엮어대는 그런 국가 안보 위협 세력들한테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저런 카툰으로 표현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을까? 그 국정원의 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라 되어 있죠.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문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계엄령까지 발동한 이유는 사실 이 국정원의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지난해입니다. 2023년 저게 지난해 10월 10일에 나온 건데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선관위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이 세 단체가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어떤 그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2달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 사이버 보안은 낙제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1.3이라는 점수를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관리가 낙제점이라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선관위를 박살내도 부족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그것이 저렇게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뚫리기 쉽게 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100점 만점에 31.3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선관위도 참여했어요.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세 단체가 총출동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로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문제가 처음 제기됐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달 동안 선관위 서버를 매일 뒤진 전문가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 않은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이나 선관위가 발주를 해서 또 인터넷진흥원 세 단체가 발주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통령이 관리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그날 선관위를 친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낙제점을 받고도 전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이 분노한 것입니다. 전격 군사작전처럼 이렇게 벌인 건데요. 위 보도자료는 아까 지금 보던 문서는 국정원이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수팀을 꾸리고 여야 추천 참관인 아래서 2달 동안 걸쳐서 점검한 내용의 축약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참관인까지 다 봤고 그리고 선관위도 다 참여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그 당시에 선관위는 자체 평가를 해서 100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합동보안점검팀은 동일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까 31.5점을 준 겁니다. 50점 이하면 완전히 F거든요. 완전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지금도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은 10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국정원과 선관위가 포함됐고 여야 참관인들까지 포함된 이 문서를 보면은 그런 점수를 받은 겁니다. 문서를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여주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약간만 내려보십시오.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 위로 보십시오. 예. 시스템 합동 보안 점검은 크게 시스템 취약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리고 해킹에 대해서, 외부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반시설 보안 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됐습니다.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를 뚫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래 보니까 모의 연습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 시스템 내려보십시오.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 임명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로도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일부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던 부정선거의 문제점들이 국정원에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저런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두 번째,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인 그리고 관인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했다. 국정원이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3개 기관이 다 공통으로 선관위도 같이 참관한 상태에서 확인했다. 여야 정당 및 일부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네 번째,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서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 투표의 경우에는 배 위에 사는 거 있죠.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서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심각합니다. 개표 시스템 보겠습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 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는데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가 있었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일반 사기업의 문서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문서입니다. 시스템 관리.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하여 전산망 통신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넘어가십시오. 국정원 문서입니다. 세 번째,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숫자, 문자, 특수 기호를 혼합해서 설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이를 손쉽게 유추하여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했다. 또 선관위는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내부 포털 접속 패스워드, 역대 선거 시 등록한 후보자 명부, 제외 선거인 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내부 주요 서버 침투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했다. 밑에 또 보십시오.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드러났다.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정원이 확인한 겁니다. 이메일 해킹 사고의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동일 직원 대상으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김스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이 확인한 겁니다.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계량 평가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고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접수를 100점 만점으로 아까 그 말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내리십시오. 합동 보안 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전산망 및 용역업체 보안 관리 미흡 등에 따라 31.5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다는 거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하고 국정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팀을 만들어서 선관위를 조사해 보니까 보안 점수가 31.5점이었다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그런데 선관위는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그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게 어떤 조직인지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저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을 하고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그러면서도 조사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시정도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계엄령을 내려서 군대를 투입해서 그 상황을 시정하려고 대통령께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다시 문서 보여주십시오.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는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선제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의했다. 그런데 저 제의를 지금 안 받아들였던 거죠. 또한 선관위와 함께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 점검에서 적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선관위가 후속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강산 PD, 저 앞 문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2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3페이지 끝인데. 이게 4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 아, 봤습니까? 네, 다 보셨습니다. 아, 다 봤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 보면요, 우리 선거가 말입니다. 어떻게 훼손되고 있었는지 지금 아시겠죠? 국정원 문서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제일 첫 장으로 보여주십시오. 문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국가정보원 오른쪽에 보십시오. 국정원 전화번호 있고 2023년 10월 10일입니다. 2023년 10월 10일이면 지금부터 1년 전이란 말입니다. 1년 전에 저런 문제점을 이미 제기를 했어요. 국정원이. 제기했고 선관위에다가 여러 번 보완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도대체가 저걸 수정을 하지 않고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계속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수없는 부정선거들이 자행이 되고 있고 북한 해커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휘젓고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문서만 가지고 실제로 조작을 한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더 구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더한 지점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국정원과 선관위 그리고 인터넷 지능 시스템 키사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작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간 근 2달 동안 한 결과 저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일부 시민사회에서 부정선거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고지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저게 전부 묻혀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런 상황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일대 결전을 벌이고 있는 내전 상황입니다.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러한 내용들을 거의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오늘 반응을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전쟁 상황인 겁니다.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제 아시아투데이가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어제 일면 톱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거든요. 이강산 PD 혹시 이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위에 아시아투데이 제호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이 계엄 국면에서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 그런 그 매체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CNN이라는 매체가 왜 떴는지 여러분 아시죠? 1990년경에 걸프전이 났을 때 CNN이 그 전쟁 상황을 거의 중계방송하듯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이 세계적인 매체로 비약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계엄 전국에서 아시아투데이가 모든 국민들에게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모든 언론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아시아투데이 한 신문만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의 어떤 그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으로 신문사에서 사설을 저렇게 크게 쓰기 쉽지 않습니다. 사설 지면에 저렇게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 지금이 아니면 애국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압수한 문건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어제 아침 신문 일면 톱으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일면 톱에 사설로서 저렇게 질렀습니다. 내보냈습니다. 사실 그만큼 저희 아시아투데이 임직원들은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현재의 국면을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마치 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에 답이라도 하듯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대통령에게 물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라도 하듯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께서 펼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시아투데이 임직원들은 현재의 국면을 그만큼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통령 계엄령 국면과 탄핵 위기 국면을 벗어날 때까지 저희 임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보도하고 취재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잘 아시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하래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고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할애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